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핫라인 수학이 안 들면 그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기사 제목입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개설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상대국이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설된 국방 당국간 핫라인도 유명무실했다고 기사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인부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또 만들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빠가 기껏 사다준 4발 자전거를 창고에 처박아 놓고 2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누비겠다는 철부지 아이와 영락없이 닮았다. 아주 대놓고 비아냥이죠. 해서 같은 기자가 2015년 박근혜 시진핑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국방 당국간 핫라인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같은 기자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핫라인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놓고 한중 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결과이며 양국 국방협력 수준을 격상시키는 의미다. 2년 전에는 국방 당국 간에도 상징적 성과였던 것이 이번에는 정상 간에도 기가 찰 노릇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방 당국간 핫라인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이번 정부의 정상 간 핫라인이 미리 비판받을 근거가 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못했는데 이번 정권이라고 다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라도 제시해야죠. 이번 한중 정상회담 보도 전반을 지배하는 중국의 문재인 정부 홀대론, 이 홀대론의 진짜 정체는 중국의 문재인 홀대가 아니라 우리 언론의 문재인 홀대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기사 보셨어요? 네, 방금 봤습니다. 인터넷 시대니까 바로바로 보는군요. 예. 네. 그 재밌지 않습니까, 이 기사? 네. 네, 핫라인 존재에 대해서 통화 자체로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에도 핫라인 개설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보도가 되곤 했는데. 핫라인이라는 게 뭐 핫라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통화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니 그럼 강제로 기회다 대고 막 확성기 연결하는 그런 핫라인이 있나요? 세상에? 참 이상한 기사예요. 근데 이 기사는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고 사실은 이 홀대론, 이번 한중회담 관련 보도는 이 홀대론을 바탕에 깔고 거의 모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홀대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 중국에서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와 그리고 3부에서 한국에서 수행한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를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국정원이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최 총장이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만 보고드린다라고 국정원이 썼고요. 또 최동욱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는 수사팀 내 문제검사 정리 요망, 댓글 사건 공소유지팀 면밀 관리 필요, 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정해서 추가로 배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을 잘라내고 그리고 당시 윤석열 팀이죠. 예, 그렇죠. 윤석열 검사팀을 해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찰을 한 거죠. 예, 사찰을 해서 이 팀을 와해시켜야 된다, 해체시켜야 된다. 그런 건의를 계속했다는 거죠? 국정원이. 예, 국정원이 청와대에 직보를 한 건데요. 게다가 대통령만 보는 보고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문구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가는 문구가 이 수사팀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이 잘리고 난 이후에 윤석열 팀 이 팀에 소속된 이 팀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쓴 표현이 뭐냐면 건전법조인들이 이들을 와해시켜야 된다. 예, 건전법조인. 네, 그렇죠. 건전법조인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국정원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건전단체, 건전법조인 이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 건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 국정원의 이 정치 개입 사건의 몸통에 해당되는 국정원 내부의 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의 뿌리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어떤 사고방식, 멘탈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은 것이, 이게 이제 원조가 박정희 정권 시절이거든요. 건전가요, 예를 들어서 장발들 잘라내고 할 때 다 사용한 단어가 건전이에요, 건전. 예. 이때 이외에는 잘 안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부 문서에 건전 어쩌고저쩌고 잘 안 등장해요. 예. 이렇게 정치적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자기 반대 세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 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건전 법조인들이 윤석열 팀을 와해시켜라. 예. 웃기지 않습니까? 네, 또 보면 공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검사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소유지팀 검사들이 지방으로 인사조치된 이후에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 없이 최동욱 직계의 조력을 받으면서 주말이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반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성이 없다. 반성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 수사팀을 와해시켜 놓고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최 전 총장이 전현직 정부에 빚이 없다라는 오만한 인식 아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빙자해서 인기 영합 행보를 지속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빚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정신 못 차린다잖아요. 윤석열 팀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세월을 다 지나서 다시 정신을 못 차린 그 상태가 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건전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적폐 수사를 이끌고 있다. 윤석열 팀이. 어쨌든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 팀을 와해시키고 검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검찰 일부를 데려가가지고 결국은 친정을 속이는 데 써먹은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그렇죠. 댓글 수사를 방해했던 사실이 이제서야 드러난 건데요. 사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범죄인 거죠. 국정원의 이런 행각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은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완전 졸라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해시키고 얘는 자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가짜 사무실 만드는데 굳이 검사를 쓰고 자기들 해도 되거든요. 검사들을 동원하고. 검찰이 완전히 국정원의 졸이었어요, 지난 정권 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사건 관련된 건데요.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입니다. 댓글 부대에 투입된 세금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라는 건데요. 소송 규모를 1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정부의 비위에 따른 국민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가능하지만요. 투입된 세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소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잘한다. 박수 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김관진, 원세훈 당신들이 여론 조작하는데 든 돈을 쓴 내라. 돈을 세금으로 쓴 돈 개인 돈으로 토해내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쓴 돈을 이런 불법적인 일에 지휘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징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 쓴 돈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선례를 남겨놔야 돼요. 예. 네, 국민소송법안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공무원 반발로 폐기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그런 공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년이거든요. 원세훈 원장도 이런 난리를 쳐놓고 3년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추가 수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이분은 3년 있다가 나오거나 아예 안 들어갔죠, 다시. 예. 원래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앞서 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앞으로 남은 게 3년인데 다시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3년 정도, 4년 정도가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벌로 끝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물어내라. 좋습니다, 아주.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의 해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기 혐의도 검찰에 포착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브릭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운 윤 씨 등이요.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브릭스와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건데요. 브릭스 가방을 수입 판매하려던 해외 명품 수입 유통업체 측에다가 국내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하고 5억 원 가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명함까지 주면서 자신들이 청와대에 연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어쨌든 안종범 수석과 연결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최순실과 연결된 거는 뭐 명백하고요. 명백하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명명을 두 번 했네요. 오늘. 네, 월요일이라서. 명백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건은 그 앞에 처음 보도됐던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사업직으로 헌인마을을 지정하도록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토부까지 연결이 됐다. 네, 예. 그렇죠. 앞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최순실 안종범의 역할이 있는데 요건도 최순실 안종범의 역할이 있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예. 이거는 뭐랄까요? 부업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부업. 예. 네,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보내될 것 같습니다. 기왕 받아둔 명함도 있고 최순실 씨가 가진 힘매 정도도 알고 있으니까 예, 일단 사기를 치는 거죠. 예, 그러놓고 건이 작으면 혼자 먹고 아니면은 최순실 씨의 힘이 필요하면 나눠 먹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부업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워낙 작은 건에도 다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예, 요런 몇 억짜리 건에도 개입했을 수도 있다. 용돈으로. 하여튼 뭐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제 데이비드 윤 소재를 파악하고 우리 수사 당국이 사실은 최순실 씨의 해외 도피재산 관리자로 지목받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적색 수배 중입니다. 이분이 이제 실은 확보돼야 그 다음 수사 돈 쳐내기 가능해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진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3박 4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한테 설명하기를요. 양 정상이 사드 문제로 인한 서먹함을 이번에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빈도, 강도, 주체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진 걸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는데요. 중국 쪽의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북핵 대응에서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야 다 잘했다고 하죠.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보수 매체하고 야당은 뭐 외교 참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예를 들어서 뭐 공항 영접에 차관 보고 안 나오고 차관이 안 나오고 차관 보고 나왔다. 뭐 이런 거 지적하면서 그다음에 밥 혼자 먹고 혼밥했다. 말이 됩니까? 국가 정상에 가서 혼자 밥 먹었다고? 그것도 그 나름의 전략인데 예. 그게 혼자 밥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홀대론 공격이 계속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차관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차관 보고 나온 걸로 아는데 공석인데 차관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하간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수행했던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 미니로 정말로 중국에 사는 분들이 중국 언론을 통해 홀대를 느끼느냐. 우리나라 언론들은 홀대를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사실 또 더 커진 것은, 요런 홀대론, 프레임이 더 커진 것은, 중국 경호원의 기자 폭행, 이 사건과 더해지면서 더욱 폭발했죠. 예. 예,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중국 측의 수사와 관련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피해 기자 위문과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중국 당국은 폭행을 당한 기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에 착수해가지고 정황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한 4, 5분 남았군요. 시간이. 한 4, 5분. 요 얘기 좀 자세히 하자면 몇 가지 사정의 복합이더군요. 우선 행사장에 협소했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어요.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냐면 당시 사전 촬영은 비표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근접, 하나는 원경. 근접은 청와대가 직접 촬영하는 비표였고, 그리고 원경은 풀기자단, 소위 수행 기자단이 가진 비표였는데, 이제 장소가 협소해서 이 두 그룹이 섞여 있었다. 이것도 요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대통령 오프닝이 끝나고 이제 각 부스를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이하 여러 사람들이. 그때 대통령과 송혜교 씨가 아모레 부스에 방문할 때 이제 같이 동선이 겹쳤는데 당연히 사진 경쟁이 있었겠죠. 대통령과 중국에서 인기 높은 송혜교 씨가 같은 부스를 방문했으니까 이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비표의 촬영자들과 일반인까지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섞여 있었다. 좀 혼란스러웠다.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촬영이 끝나고 대통령이 이제 장소로 빠져나가서 이동을 해야 될 때 중국 측의 이제 보안 요원들은 대통령 동선을 우선시해서 이 기자단 이동을 제지했답니다. 예, 그러자 기자단은 우린 비표가 있는데 왜 제지하느냐. 여기서 충돌이 시작된 거죠. 실제로 네. 비표 같은 경우에는 취재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긴 하니까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 대통령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원수 행사 때 대통령 앞에까지 촬영하는 국가원수 앞에 가서 촬영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고 하고, 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행사 관계자한테. 그리고 우리 기자들은 또 불만이었던 거예요. 중국 측의 이런 딱딱하고 언론을 막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실 언론 보도 또는 언론의 그 보도 접근권 이 인식이 중국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신 기자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 보안 입장에서는 국가원수 이동 동선 최우선 그리고 기자는 제지 이런 상황이었고 기자들은 비표가 있고 이미 이야기가 됐는데 못 가게 한다 항의 이렇게 충돌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 측의 관행과 우리의 보도 패턴과 각자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죠. 여기서 충돌한 건데 중국에 가면 그 중국의 그 보안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 혹은 중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당시는 그런 토론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토론을 떠나서 어쨌거나 집단으로 때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그 상황은 마지막 상황이고 이렇게 각자 다급한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보안과 그다음에 기자는 촬영을 해야 하고 보안은 자기들이 판단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언과 거친 몸싸움이 시작됐다. 저는 여기까지도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보안 요원이 넘어진 기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불이 난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요. 이거는 무슨, 보안 우선순위가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불이 난 것이고, 여기에다가 보수정당과 이 발길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보수정당과 보수매체가 처음부터 이제 뿌린 중국 홀대론 프레임도 붙고 여기에 또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엄청 쌓았던 그 기자들에 대한 이미지, 시민들의 이게 또 붙었어요. 니들이 맞을 짓 한 거 아니냐. 예, 여기 더해지고 여기에 또 맞은 것도 억울한데 여기까지 먹으니까 더욱 열받은 기자들의 항변이 또 보태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활활 불타오르게 된 거죠. 네, 맞을 짓이란 말이 참. 맞을 짓도 있어요. 세상에 맞을 짓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폭력이 용인돼서는 안 되죠. 그 말로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발길질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건 엄정하게 외교 태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그 앞 상황에 있어서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도 있고 그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장소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였다. 네. 이 전체 그림을 제대로 설명할 보도가 또 추가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하려고 했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목 정도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당협위원장 62명 교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서청은 의원, 유기준 의원, 그리고 류여의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뭐 친박을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친홍준표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그 다음은 아마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시작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정치권에서는 있었고요. 또 제목 하나 짚으면요. 예,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 15일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 지적에 따르면요.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진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박주원 전 최고의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CD를 흔든 것은 그 흔든 CD는 DJ 비자금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DJ 비자금 그 CD가 아니다. 왜냐하면 발행일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양도성 예금 증서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발행일이 다르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근데 그게 발행일이 아니다. 국감 때 공개된 CD 발행일은 2월 8일인데 이제 법원에서 약식 명령 내리면서 그 CD에 대해서 3월 16일자로 어쩌고저쩌고 써 있었기 때문에 박주원 최고가 이 약식 명령서 흔들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발행일이 아니라 그 발행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날짜에 불과하지 같은 CD가 맞습니다. 이게 해명이 거짓말인 거죠. 자, 올해 사자성어까지 하고 끝내죠. 네,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요.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교수신문이 모든 언론에 등장하는 딱 한 번이 이때입니다. 매년 나오는 건데요. 자, 교수신문이 전국의 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사자성어 선정하면 꼭 언론이 이걸 보도하더라고요. 예.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예. 파사헌정. 파사현정입니까? 헌정입니까? 파사현정이라고 우선 기사에는 쓰였는데요. 예. 예. 파사현정. 이런 여론조사 하는군요, 항상. 항상 교수신문이에요. 교수신문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홀대론, 국내 언론이 홀대론 어마어마하게 역대 그 정상의 해외 방문 중에 홀대론을 이렇게 줄기차게 제기한 사례가 있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교민들은 중국 언론을 통해서 정말로 홀대론을 느꼈는지, 예, 정말로 중국이 홀대를 했으면 누구보다도 그 홀대를 교민들이 느끼셨을 테니까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이재민 통신을 연결해서 예, 이 국빈 방문 관련한 중국 언론의 보도 또 그런 기사들에 대한 중국인의 반응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목소리 아주 박영선 의원과 유사한 목소리에 차분한 인터뷰를 하고 나면 항상 화제가 됩니다. 자, 칭찬해 주셔서 일단 날계란 2개를 지금 먹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계란 2개요. 중국에 계시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전 네. 대통령들의 방문 때 중국 언론의 보도도 다 접해보셨으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드리면 중국 언론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보도하는 분량이나 내용이나 다른 국빈 방문 때 비교해서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거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웃 나라이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오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을 놓고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언론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나 환구시보 그리고 CCTV 이러한 언론 보도에서는 상당한 분량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일면 전체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큰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고요. 분량이라든지 어떤 톤이라든지 다른 정상과 차이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언론에서 홀대론 얘기할 때 왜 그러지 싶으셨죠? 이상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사진을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포장할
이라고 제가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은 글쎄요, 그 중국 언론들이 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잘 대접해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 언론보다 중국 언론들이 더 문재인 대통령이 우호적이었다. 예. 예. 그런 인상마저 받으셨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환구시보 같은 네. 경우에도 상당히 중국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노력을 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4일간 충칭에서 뿌리찾기 열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친근감이 이번에 굉장히 깊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실었고요. 곳곳에도 정말로 굉장히 많은 그 에피소드를 담은 그런 것들이 잘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구시보는 사드 때 우리나라를 대놓고 두드려 팼던 매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환구시보가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이자 그렇죠. 즉 당의 기관지이면서 국제 뉴스만 거의 다루는 그러니까 예. 환구라는 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시보다 해가지고 환구시보를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강경하게 중국의 입장을 대외에 공표하는 항의하는 뭐 이런 모습을 항상 짊어지던 그런 신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드 얘기했을 때 아주 뭐 강렬하고 원색적으로 반대하는 모습, 또 다른 외국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정말 부르르 떨쳐 일어나는 것이 환구시보인데요. 인민일보가 못하란 말을 대신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인민일보에서 점잖게 하느라고 하지 못하는 말을 정말 다른 어떤 언론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신문인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120점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전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굉장히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이번에 그 어떤 난징 대학살 80주년이라는 중국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기념식과도 맞물려 있는 바가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제일 처음에 난징 대학살 추모 기념식에 주중 한국 대사를 참석시켜줘서 감사하다라는 사의 표한 것을 전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그 난징 대학살에 참석하느라고 중국의 모든 고위자들이 다 난징으로 가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 그 우리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 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대통령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와중에 그 한국 대사가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이 대사가 그 난징까지 날라와서 추모 기념식에 참가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의 가품과 어떤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이해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언론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행보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는 기사 내용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신문을 봤을 때의 한중 요번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방중과 한국 신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마치 무슨 큰 사건이나 큰 잘못이 일어나고서 이번 방중이 끝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은 일단은 연내에 방중이 이뤄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사드 문제가 있고 나서 한국과 중국 측이 팽팽하게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방중이 이뤄졌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화해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정상회담도 기존에 있었던 생각했던 그 원래 시간보다 더 길게 해서 좀 늦게 끝난 바가 있었고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권력 서열 1, 2, 3위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천얼민 충칭 측의 당선계까지 만났다라는 것 아주 순조롭게 일이 잘 됐다 뭐 이런 분위기들을 이쪽에서 느끼고 있었는데요. 한국 신문의 보도를 보고 나면은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만 같은 또 잠깐 바꿔서 얘기드리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늦게 끝났다는 건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더 오래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딱 정해진 시간들에는 좀 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그리고 또 이건창 총리하고도 얘기할 때 많은 얘기가 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것저것 막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이건창 총리가 뭐 예를 들어서 크게 웃으면서 하나씩만 천천히 하십시오. 저도 많은 관심을 한국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인지라 좀 분위기가 딱딱한 그런 정상회담이 있고 약간 더 친근함이 있는 정상회담 조금씩 온도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따르면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한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 들으면 안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교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예, 중국 교민들 입장에서 한국 보도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군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지. 뭐가 홀대였는지.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그 아침 식사를 여기 요우타오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뭐 꽈배기빵 비슷하게 한 걸로 한 것에 혼밥했다고 대통령이. 그건 너무 놀라운 표현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창의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예. 중국에서 본 그 서민들은 이렇게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행보이고 결제를 할 때 중국에 굉장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많이 보편적이 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서민적이고 중국의 현재 가장 빠른 트렌드를 몸으로 느껴보려는 그런 대통령이다. 정말 우리에 가까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이전에도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만두 전문점, 길거리에 있는 만두 전문점 가서 만두 한 번 사 먹은 것이 시진핑 주석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큰 사진을 아주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 요우타오를 아침 식사한 것도 중국 분들은 다 오른쪽으로 보신다면은 다른 쪽으로는 정말 다른 해석이 한국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이 서민 식당에 가서 대통령이 이 중국 꽈배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우타오라고 합니다. 네, 그거 발음이 안 돼서 하여튼 그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보도였고 또 거기에 딸린 뭐 중국의 댓글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호적 있고 좋았는데 이걸 혼밥이라고 거꾸로 국내에서 보도하는 걸 보고 놀라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이름을 중국어로 이제 원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원사인이라는 말로 검색어를 넣으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앞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우타오를 먹었다. 그런 원사인 추 요우타오라는 것이 자동 검색어를 많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왜 요우타오를 먹었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결제한 금액이 68원이었는데요. 예. 6과 8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잘 되려나 봐? 뭐 운이 좋은가 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일부러 68원에 맞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등등 나오는 굉장히 이런 에피소드성이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또 얘기도 바로 검색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을까? 뒷얘기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되게 한국 언론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원래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실 얘기가 많은가 봐요. 저희가 못다 하신 얘기가 있다면 내일 또 한 번 연결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홀대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저희 말고는 그게 홀대가 아니었다는 걸 짚어주는 곳이 없어서 내일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많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징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죠? 지금 통화 말씀이신가요? 네. 의원님 지금, 네. 징계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물론 바쁠 일이 있으니까, 네, 네. 아니, 저기 뭡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 징계받고 계시지 않냐고요?
아니, 이미 다 기각해버린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네. 그렇게 됐나요? 네. 제가 네.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임시국회가 이때 끝나니까 이번 주에 타이밍상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이때쯤에 통합선언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는 보도되는데 내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가 타이밍 맞습니까? 저도요, 언론 보도 보고 아는 건데요. 예. 두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합, 선언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다고 정당이 통합되는 게 아니죠. 당내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당내 구성원 동의 없이, 대표가 선언한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죠. 네. 두 사람이라 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두 분이 일단 선언적으로 그렇게 통합을 이야기하고 나면 실제 그런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원 당규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타당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하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열겠죠? 어떻게 됩니까? 당원 당규상으로는? 네, 당원 당규에서는, 이제, 아마, 무엇보다 최고위원회에서 예. 그걸 갖다가 이제, 통합권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당무위원회 가기 전에, 의원총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의 당적에 변화가 생기는 정당의 해산, 합당의 경우는, 의원총회를 거치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불문헌법이죠. 과거의 합당이 다 그랬죠. 예, 그 다음 수순이 대체로 얘기해서 이제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당원의, 정당의 해상, 우리 국민의당의 해상과 합당은 전당대회 고유 권한으로서 아주 헌법에 당원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거쳐야죠. 네. 전당대회를 거친다. 근데 지금 이게 실현되려면 우선 그러면 의총을 통과해야 되는 거군요. 현역 의원들의. 예. 그렇죠. 현역 의원들의 당적의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의총에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당 정치를 아예 부정하는 만용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통과가 안 되실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우리 대충 39명 중에 30명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건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도 또 이제 당무회의에 건너가고 당무회의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겠죠. 네. 그래서 우리 요새 국민의당 회의하게 되면은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수라장, 이런 식의. 이런 꼴이 이상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지금 드라이브나 행보를 봐서는, 네. 의총, 그렇게 이제 통과가 안 될 의총은 생략하고 바로 전당대회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당원당규에 일정의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가 전당대회 소집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무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이죠. 당무위원회는 또 그것이 만만한 절차가 아니고 또 전당대회에서도 무슨 당원 투표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는 당원 당규에 대표 당원 전체에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 당원은 당연직 선출직에서 우리가 10,000명이 좀 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고요. 적어도 7,000~8,000명이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킨텍스 같은 데 빌리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과거에 볼 것 같으면은 대통령 후보 지명같이 이미 모든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인준하는 거라면 전당대회가 비교적 무난하지만은 전당대회에 가서 이걸 안 꺼내가지고서 한 표 한 표 다투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합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계속 가는 걸 보면 이제 박 전 의원의 그 이야기로는 이렇게 전당대회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분당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그걸 불사하고 안철수 대표가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이 호남계 혹은 자신들에게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가더라도 할 수 없다. 혹은 오히려 나가길 바라고 이 행보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제 그런 기대를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예. 나간다는 사람이 뭐 7, 8명 정도 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30명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명의 의원이 걸어 나가겠습니까? 이미 자신들 그 주류가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박지원 대표께서도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얘기죠. 만약에 통합에 반대하시는 3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당대회나 또는 뭐 이거 완전히 당을 깨자는 얘기구나 하는 정도 행보가 있으면 거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에게 나가라고, 예. 혹은 안철수 대표. 나가라고 해도 문제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안 나가겠죠, 당연히 대표인데. 당원 단계에는 대표 탄핵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방법은 이제 최고위원회가 와야 되는 건데, 최고위원들이 그냥 다 사표를 내는 건데,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당대표가 혼자, 맨날 월, 수금 혼자 뭐 기자회견 하는 식으로 최고위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요? 뭐 그런 가능성에는 대표를 좀 끌어내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안철수 대표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행보가. 네. 의원님 보시기에 이 양자 간의 충돌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시나리오가? 이게 뭐 결론이 극적으로 이렇게 나기 전에야 이렇게 제대로 순리적으로 날 수가 지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이제 바른정당의 내부 변화죠. 사실 바른정당에서도 그 유승민 대표하고 뭐 통합의 행보에 같이 하는 의원이라는 게 뭐 하태경 의원 정도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당과 통합이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국민의당 내부 사정으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당 복당을 가는 수순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관측도 하고 있죠. 또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또 복당을 못할 이유도 이제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통합 드라이브는 실패하고 통합론은 소멸되고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 수순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예. 네, 바른정당이라는 실험은 사실은 이미 좀 실패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한국당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만든 의원들이 개개인은 훌륭하지만은 뿌리를 못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전망이고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그것도 뭐 금방 될 일은 아니니까 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통합의 수순을 가는 것도 금방 될 일은 아니니까 안철수 대표는 계속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자기 계획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이 길로 가면 남아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혼입니까? 이상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뭐 언론에서는 계속 뭐라고 추측하는 기사를 쓸 것이고 뭐 당이 사실상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아주 그 내분 아닌 내분 뭐 이상하게 되는 거죠. 뭐 돌파구가 뾰족한 돌파구가 좀 없다고 봐야죠. 뾰족한 돌파구가 없이 이 상태가 그냥 흐지부지 아수라장 상태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가 자기가 내걸었던 것이 의원 절대 다수에 의해서 부정되고 또 기반이 좀 어떤 것이 내건 게 잘못되면은 대표를 그만두는 게 책임지는 게 그게 정당 정치의 그 전통 아닙니까? 그만둬라. 예. 2014년 가을에 그
당시 민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 대표님 여기까지, 의원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눈이 아주 예보보다 많이 옵니다. 네, 도로가 얼고 있다고 감속 운전해 달라고. 저희가 교통방송이거든요. 알고 보면 예, 전해드립니다. 차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국내에서는 홀대론 계속 제기되고 있죠. 해서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이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무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네. 이름이 길수록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신 거죠? 네. 예.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묻고요. 워낙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이 홀대론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보도가 나왔고, 네. 그 홀대론의 근거로 제시한 그 사건들,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직접 가신 분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 나오실 거니까. 홀대 당하셨어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안 나오시니까 같이 가신 분, 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자,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차관이 나와야 되는데 차관 보가 나왔냐. 네. 쿵시 안유. 예. 네. 차관 보가 나왔다. 이거부터 홀대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된 사안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아주 좋아가지고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드 문제로 정말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식도 제대로 못 치는 그런 상황에서 무거운 부담감을 감고 가는 정상 외교의 길이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해 왔는데 결국 그거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들어간,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에서 굴욕 외교가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아니 사드 철회 안 했는데 이렇게 관계 정상화하면 되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올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것 자체부터가 성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베 신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시진핑과. 안 해주잖아요. 시 주석이. 예. 그런데 물론 차관급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다웨이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차관 보지만 실제로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고 아주 왕이 이 외교부장이 일본 대사할 때 같이 데리고 왔던 핵심 측근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 출신이에요. 조선족 흑룡광석 출신입니다. 아하. 나는 우리 기자들이 홀대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 동포 출신으로 외교부 최고에 오른 이 쿵센유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 기사 한번 제대로 나오고는 못 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배려가 있고 또 13일 합의의 주역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우리 난감표 차장과 함께.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인물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높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신가 봅니다. 중국에서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홀대론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글쎄요, 그 홀대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홀한 환대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쓰던데. 황홀한. 네, 정말 중경에서는 정상회담 전까지는 사실 저도 약간 분위기가 경계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중경에 가서는 정말 황홀한 환대를 홀대라고 어떤 네티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던데 실감이 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직접 겪기로는 홀대는커녕 환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또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걸 먼저 다 얘기하고 이제 다른 얘기하죠. 소위 이제 혼밥 이거는 저희가 그 교민 한 분과 저희가 그 2부에서 연결도 했었는데 이 혼밥이 우리나라에서는 혼밥이라고 보도했던 서민 식당에 가가지고 서민들이 먹는 음식 먹은 거 이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저거 봐라. 외교 관례에 따라 이제 고위급들과 같이 오찬을 해야 되는데 오찬을 안 해주니까 가서 혼자 밥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프레임이에요. 이 혼밥 프레임이라는 게. 실제 이 서민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것은 어떤 반응을 현지에서는 불러일으켰습니까? 사전에 다 계획 준비된 거고요. 중국 당국과도 합의가 돼야 가는 거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빈 방문인데. 그렇습니다. 다 이미 합의가 돼서 그 장소를 정해 갔고요.
중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우티아오라고 이렇게 튀김처럼 길쭉한 거 이거 먹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우장이라 그래서 이 콩국물 먹는 거다고. 예. 찌엔빙이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음식 부침개 같은 거를 예. 먹습니다. 근데 아침 이거, 식사. 예, 아침 식사에 중국 일반 서민들, 가난한 서민들의 일반적 식사인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서 같이 한 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저는 지금 웨이신을 통해서 중국 친구들과 많이 예.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정말 이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됐고 아주 그 효과 만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국 방문이라는 게 간부들과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13억 중국 인민들의 가슴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정말 100% 성공한 정말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네. 그 얘기, 그러니까 요 소위 이제 중국 서민식당에 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본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나 혹은 뭐, 정보 관계자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죠, 의원님한테.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교수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성공적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 여기 우리나라 왔을 때 혼밥했잖아요. 공식 만찬 한 번 하는 거지 계속 밥을 먹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낙연 총리한테 밥 먹자고 그랬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장에 가서 국밥 먹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칭찬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 도대체 똑같은 사를 그렇게 볼 정말 이 언론의 차이고 저는 근데 이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방송 때와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형형색색의 한복 패션을 자랑을 했잖아요. 9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매번 행사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뭐 제가 이 사진도 가져왔는데 뭐 대통령 기사도 보고 오셨네. 9벌이 가진 의미 뭐 중국어 패션 뭐 화려한 중국어 실력 빨간 옷을 입는 것은 투자 활성화의 상징 박근혜 트레이드 마크 되나 뭐 거의 용비어천가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중국 일반 시민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 모습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의도적인 거죠. 예, 그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슨 시장에 가가지고 국밥 먹었으면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했겠죠. 났겠죠. 예, 그걸 우리가 혼밥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팔을 툭 쳤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친다든가 하는 게 이게 외교 결례 아니냐. 이것도 크게 보도됐어요. 네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알아보니까 사실 먼저 대통령께서 반갑다고 이게 툭툭 해줬습니다. 그걸 다 빼버리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건방지게 왜 외교부 장관이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한 것에 대한 친근함의 표시였고 저도 시진핑 주석이 저를 치지는 않았는데 제가 먼저 그랬어요? 손 팔뚝꿈치를 이렇게 하면서 좀 친근함을 표시했고 가오싱 뭐 반갑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별일 아닌데 지금 크게 부풀린 것이다.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나 외교부 부국장한테. 네. 중국 외교부. 제가 시진핑 주석 이거 팔꿈치 만진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느냐. 전혀 없답니다. 중국에서는 전혀 아니었다. 아주 친근함의 표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대통령의 팔을 만진 것을 두고 우리는 외교 결례라고 했는데 이거 전후 사정은 대통령이 먼저 툭툭 쳤고 반갑다고. 예. 그랬더니 이제 화답한 것인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툭툭 안 쳤는데 내가 툭툭 쳤는데 그거를 거꾸로 중국에서는 이거 외교 결례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말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원래 왕이 부장이 이해찬 총리님한테 물어봤더니 본인한테도 그렇게 했고 저도 그 국빈 만찬 많았을 때 등 두들겨 줬어요. 왕이 부장. 반갑다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베 신조 총리를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만났는데 그때 뭐 툭툭 쳤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툭툭 친 거 가지고 외교 결례라고 보도된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이제 뭔가 잡아낼 거를 끊임없이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제가 기자라면 야 왕이 부장 응?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툭툭 치면서 친근감을 표시해 한중관계 풀리나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볼 생각이 없다 보니까 보수 매체들이 이것도 이제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수 매체들이 주로 문제 삼는 포인트들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왜 각각 발표하느냐. 이 각각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이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국민들께서는 이런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역지사지로 이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박근혜 했죠. 대통령한테도 그랬고 황교안 총리한테도. 근데 이런 통보도 없이 바로 이게 배치되면서 외교적 참사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거둬들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이미 지금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논리상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 정상화하면은 자기 말을 뒤집는 게 되죠. 그렇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강경파들이 예.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 성과도 없이 왜 국빈 초청을 해서 이걸 하는 거냐. 아, 중국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국교 정상화, 뭐랄까요, 관계 정상화를 하는 이런 정상회담을 해주는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 내부 여론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강경파.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만든다 그러면 예. 사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드를 또 언급하면 우리 언론이나 보수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예. 다 배려의 차원이라고 봐야죠. 아, 서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양국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각각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반대파로부터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다시 이 회담의 성과를 또 물타기를 할 테니 서로 하지 말자 그렇게. 그래서 사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봉합한 거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양국 관계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봉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구동 존의의 자세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합의문을 하지 않고 이것 자체를 푸는 오히려 우리 측에 대한 배려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 주석이 실제 공식 회담에서 사드란 말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불편했다는 거죠. 사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안 않았다. 썼습니다. 일부러. 딱 한 줄 했습니다. 한 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다. 양국 간의 불편한 사안들을 양국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 그 지점을 짚어서 공격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한 것이다. 반대 세력이 아니라도 시진핑 본인 자신도 자기 논리적 모순이죠.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가 철회되지 않으면 뭐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했다가 예. 그거 철회 안 됐는데 그걸 묻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담이 훨씬 큰 거죠. 중국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사실 제가 요 몇 가지 사안 중에 가장 악의적인 사안은 악의적인 프레임은 혼밥인 것 같아요. 혼밥. 예. 네. 대접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네. 하려고 저 봐라. 저 대접도 못 받고 주요 고위 관계자들 만나지도 못하고 서민식당 가서 혼자 밥 먹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악의적인 거죠. 고위들 다 만났죠. 시진핑 주석, 리거창 총리, 장 도장 뭐 다 만났고 특히 저는 시 주석과의 만날 때 자세히 그 표정을 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이 만날 때 표정이나 악수하는 거 보면 정말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그 사진 한 컷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표정이 확 밝았고 또 두 분이 풍리한 여사, 이쪽 김정주 여사 양 두 부부가 같이 그 음악회를 같이 관람해서 5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네. 왕이 부부장 얘기하시니까 외교의 헤드죠, 중국에. 왕이 부장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을 때는 툭툭 치는 거 대신 한 손 악수했거든요. 그게 나은 건가요? 더 나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좀 결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게 다 프레임이다. 예. 근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아베 총리 만나서 깍듯이 절도 하고 아주 예의를 지킨 것 같은데.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셔가지고. 너무 예. 과곡이 아닌가. 저도 사진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일본이 잘하는 짓인데 아베 신조 총리가 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요. 의자가 아베 신조 총리가 앉은 의자가 더 높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앉은 의자가 더 낮아요. 예. 1인용 소파가. 왜 이렇게 했나 싶은데 하여튼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 인사할 때 아베 신조 총리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거의 안 숙인 것 같고요. 일부러. 정세균 의장님이 그 아베 총리 만날 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김경호 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하나면 안 만나겠다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의자를.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밑에 간부들이 진정한 뭐 자주 외교, 당당 외교를 하면 그것부터 챙겼어야죠. 그 의자를 똑같은 걸로 안 하면은 안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저 정세균 의장 때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만났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근데 네. 홍준표 대표는 그걸 몰랐거나 몰랐죠. 공부를 안 한 거죠. 밑에 혹은 요구를 참모들이. 안 했거나 알아도 그렇죠. 그런 거네요.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도 그 의자가 유명해가지고 유심히 봤거든요. 이번에 바꿨나 안 바꿨더라고요. 그냥 낮은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으면 한 사람이 푹 꺼져 보여요. 네. 높이 보이고 아베 총리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렇습니다. 실제 사진 그거 의도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인사할 때 아베 총리는 일부러 인사를 안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너무 깊숙이 인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틀림없이 인사를 의도적으로 까딱할 거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에 가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본 가서 등에 칼을 꼽는 그런 그 외교가 과연 적절한 외교인지. 아직 뭐 하도 사소한 걸 지금 따지길래 저도 사소한 걸 좀 따져봤고요. 자, 그러면 그 위원장으로 하셨으니까 경제협력위원장 이번에 중국에 가서 그 기업인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기업인들의 한국 기업인들 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 잘 됐다는 반응이죠. 사실 대통령께서 이 연내에 이걸 풀어줄지 기대를 못했어요. 다들 암울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뭐 이미 철수해서 베트남으로 간 분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연내에 방문을 해주니까 저 울려 그래요 정말. 뭐 감동에 젖어가지고 저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요? 예. 과장하시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진짜 정말. 하도 홀대로 나오니까 지금 과장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안 팔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기선 현대자동차 그 부회장 만났더니 한 30% 이상 매출이 이제 줄어가지고 엄청 어려웠잖아요. 현대차가.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중경까지 가셨으니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중국 내에서 기업들이 어려워진 상황들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미 풀리고 있습니다. 많이. 벌써 한류 스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 장학금부터 유학생들의 장학금도 지급된다고 그러고 뭐 각종 분위기가 바로 풀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창 총리가 기대 이상으로 전면 회복을 하겠다라고 전면 회복 한테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약속을 혹시 의원님한테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마치 본인이 약속받은 것처럼. 그런 약속하는 장면을 봤다. 이거죠. 예. 자, 그건 이거보다 좀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국내 언론이 보도했던 건데 이제 사드 관련해서 우리가 천명한 3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 MD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 사실 요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과는 다르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야 한다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핵공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와 같은 이 3불에 대해서 이것을 중국 쪽에서 공식화하기를 요구한다라고 우리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가기 전에. 근데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뭐 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전은?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그것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저희 정부 입장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MD 체제 안 들어간다. 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안 간다. 예.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주장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김관진 장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마다 예.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제와 상관없다. 상관없다 라는 게 했었죠.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철학이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중국이 신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급이 안 된 것이고 우리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 군사적으로 종속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과연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만찬이 없었다. 만찬? 예. 마지막에 만찬 행사를 하긴 했는데 만찬 행사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건 어떤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시다시피 남경 대학살 80주년 기념식으로 전국이 추모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사드 배치 문제가 합의가 안 됐는데 성대한 만찬을 공개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경 대학살 문제도 있고. 남경과 그리고 사드가 공식적으로 철회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 관철됐다. 이게 아닌데 무슨 축하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무튼 그 만찬을 이제 늦게 공개가 되고 전체 장면이 카메라도 못 들어오게 했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올 때는 왜 그랬냐 그러는데 미국과 관계는 좀 특수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거랑 그 뒤로는 이제 쭉,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됐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기해서 북한이 참여한다든가, 또는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 기해서 한국에 온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 북한 문제, 그 남북 문제의 해빙 분위기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계획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 보십니까? 얘기가 잘 됐습니다.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또 한반도에 절대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합의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계올림픽 참석하는 문제는 3월 3일부터 평창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는 문제는 3월 3일부터 양회라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지난번 19차 전당대회는 당 주석을 뽑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정치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연말 안에 방문하신 것도 평창을 배려해서 한 면도 있고 또 양회 전에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만약 안 되더라도 최고위층을 보내겠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줬고 저는 이제 분위기를 잘 만들면 또 마지막 폐막식 때는 차기 개최국의 대표로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직접 풀어내야죠. 제 말은 지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을 안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잘 관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은 생각보다 북한에 대한 지금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완전 최악의 지금 관계에 빠져 있거든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래서 중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 북한이. 원래 잘 안 들어요. 사실. 원래 안 들었는데 지금 또 최악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거나 압박하거나 해서 북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다.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은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중국과 우리 한국한테만 압박을 넣어라.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이것은 해결을 위한 분위기나 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전국적 해결 주체는 미국이다. 북미 간의 직접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틸러슨도 그런 북미 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 또 말을 바꿨어요. 조건 있는 대화로. 예. 또 바꾸겠죠. 이거 몇 번 바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중국 분위기는 어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하도 짜잘한 것들을 10일 만에 넣어서 짜잘한 걸 많이 여쭤봤는데 우리 언론들이 왜 이렇게 홀대로운 프레임에 올인한 거라고 보십니까? 한중 관계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언론들이 자살골 넣지 말아라. 우리 동아시아컵 4대1로 우리 팀이 이기는데 말이죠. 왜 자살골을 넣으려 그러냐고요, 이게. 그 정말. 중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죠. 왜 한국 언론은 자살골을 넣고 있냐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더구나 나는 중경 임시정부 가서 그 계단에서 그대로 그 같이 연출해서 사진을 찍을 때 정말 눈물이 나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눈물 나진 않으셨죠? 지사들을 만나면서 목이 가슴이 메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메였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건 처음이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늦어도 너무 늦었죠. 마지막 임시정부. 예.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확실히 쓴 글들을 내가 다 읽어보니까. 중국어도 그렇게 읽을 줄 아십니까? 저거 중국어로 강의도 옵니다. 그런데, 제가 깔때기를 했습니다. 예. 중국 이미 중격을 간 목적을 중국 언론이 분석하기를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이 남경 대학살 기념식에 우리 노영민 대사를 일부러 공항에 안 나오고 파견시킨 것. 예. 그다음에 중경 임시정부 가서 항일 투쟁의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 예. 그래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촛불혁명으로 건립된 문재인 정부가 100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정말 2019년이면 3.1년 100주년입니다. 예. 감격스러운 해우입니다. 이것에 그리고 정말 거기 중경에서 항일투쟁 국민당 정부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예. 공산당도 나중에 만났고요. 그 항일투쟁의 중심지였던 중경에서 그거를 대통령이 참석한 것 자체는 한중 관계의 완벽한 복원, 인민들의 가슴을 완전 열게 만든 최종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경 시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였어요. 홀딱이.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머로 준비하신 것 같은 너무 썰렁해서 웃깁니다. 그 사진 연출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임시정부 네. 마지막 임시정부죠. 그때 요원들이 임시정부 인사들이 쭉 계단에 서서 찍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그 장소 그대로 가서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이 대단한 연출이다 생각했는데 그거 의원님의 아이디어는 아니죠? 탕모의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를 북방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거죠? 네.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은 담당하시는 거죠? 예. 중국과 러시아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직접 모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문자 카톡 중에 제일 재밌는 건 이겁니다. 중국 신문 구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가시면 있습니다. 인터넷 가시면 중국어로 쫙 나옵니다. 읽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저도 가끔 첫 화면을 봅니다. 뭐뭐 다루는지. 그리고 구글에 가시면 그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면 번역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번역의 수준이 서양 언어들은 아주 높은데 영어에서 독일어에서 불어 이런 거 아주 높은데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어 혹은 중국어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대충 뭘 다루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에 대한 문자도 왔네요. 시선 집중해서 구박과 홀대 없이 행복하게 방송하시길 빕니다라고 문자를 하셨는데 시선 집중에 가도 저는 계속 구박과 홀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니구나. 올해 오자성어는 구속 적부심 아닙니까? 야, 센스 빵 터지네요. 예. 올해의 오자성어 구속 적부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임문결 소장님 아직도 독립 홈페이지가 없고 블로그로 운영 중이신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은 제가 최근에 그 다른 방송 그 관계자분들하고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짤림의 아이콘. 짤림의 아이콘. 그래서 이러다가는 국민 짤림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이 방송에서 잘리는 내용은 제가 따로 블로그든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3분의 1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는 소장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네.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렇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자세한 내용은 그쪽으로 와서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하다가 말아가지고 예루살렘 선언. 예. 예.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외신 전문인이시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2, 3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중국 네. 언론도 한번 훑어보셨어요? 예, 예. 뭐 저도 오면서 저 차 안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적절하게 그 중국 통신원 연결 잘 하셨더라고요. 이재민 통신원 워낙 뭐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런 건 제가 잘합니다. 연결. 이 타이밍에 이거 연결. 예. 타이밍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은, 이번에 그 한중 그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밥 먹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2년 전에 갑자기 사드 배치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중국과.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보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 얘기도 엄청나게 많았고 네. 그리고 뭐 한류스타 뭐 출연도 못한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확 줄어서 명동이 썰렁하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결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네. 그런 얘기는 없고, 아까 우리 계속 말씀하시던데, 뭐 팔꿈치를 만졌니, 뭐 팔꿈치 만졌니, 저 기자를 때렸니, 물론 그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그건 따로 이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별개 사건입니다. 네, 별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 그 기자 뭐 충돌을 그게 뭐 방중의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밥을 혼자 먹었니? 혼밥은 저는 제일 최악의 악질적인 프레임이라고 해요. 아니 지금 한중 정상회담 중요한 회담을 와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룰 게 그거밖에 없나요? 전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그 종편 그 방송들을 봤는데 그 얘기들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해요. 지금 며칠째. 왜냐하면은 정말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시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탄탄해지고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아닙니까? 글쎄, 뭐 지방선거 남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프레임을 짜고 접근했어요. 가기 전부터. 그런 이유로 그런 것이라면은 국익을 팔아서 너무 유치한 그 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종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한 며칠 전부터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홀대 받았다. 홀대 혼밥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홀자가 이제 완전히 뭐 연말에 홀리도 아니고 왜 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중국 언론들을 조금 이제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북경 청년보에서 그 기고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방중.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은 우호의 여정이다. 개혁의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그 신경보의 그 순싱제 그 교수, 그러니까 지린대 교수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 새로운 공감대 형성했다. 안정적, 장기적 발전 확보를 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은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한중 관계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확한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환구시보는 앞에서 제가 통신원 저도 박영선 의원하고 연결해가지고 항상 박영선 의원 목소리 닮은 통신원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희 통신원 이름이 이재민 통신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 아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재민 통신원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환구시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랄까 까칠한 언론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시보가 좋은 말 하고 못 봤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국 중심적이고 이제 국제 전문 뉴스지만 까칠한 뉴스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큰 뉴스를 귀중 있게 다뤘거든요. 이번에 물론 이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봐야 되겠죠. 중국 신문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사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면 안 된다. 계속 경계하는 목소리는 있어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그러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송영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강경파들 입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접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야지. 물론 기자가 구두발로 맞았다는 건 굉장히 이거 심각한 일이죠. 근데 이거는 기자가 맞았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그것도 프레임이 잘못됐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가 맞았다? 그리고 대통령 인근거리에서 맞았다? 그게 아니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상인들이 맞으면 괜찮습니까?
구두발로 맞았다는 것 자체가 그 중국의 인권 문제며 이런 것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죠. 기자가 맞았다는 그게 기자의 포인트가 잡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를 어떻게 때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잘못 잡은 거죠. 아무튼 오늘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언론 보도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조금 약간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이 아니라 방송 내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홀대론과 이 혼밥이랑 그 중국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중국 방중 성과 제로에 망했고 끝장났고 중국에서는 뭐 하찮은 취급받다 왔다 이게 너무 많아서요 보도가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정상회담의 내용을 가지고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해야죠. 이렇게까지 이 프레임을 짜서 일방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련 이야기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화요일 저녁에 내일 15분 동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른 방송 홍보를 아니 여기 원래 하세요. 오늘 주제는 다른 거니까 다른 주제는 몇 분 안 남았어. 이제 그 주제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들으시라. 자,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일로 옮긴다. 네. 예. 이 대사관을 옮기는 게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도 유엔도. 네. 그래서 다들 텔아비브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대사관을 옮긴다는 게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지금 그래서 아랍 세계와 아랍 세계는 분연히 지금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자체에서 사람도 막 죽고 그러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랍 세계뿐만이 아니고 이슬람 세계를 전체가 다 지금 분분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아랍 세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중동 지역만 그러냐? 그건 아니다. 북아프리카와 이제 서아시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은 아랍은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들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47개국 이슬람 국가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 국가들마저도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한 군데가 더 어디더라? 스웨덴인가 그럴 겁니다. 예, 다수 군데가 모여가지고 트럼프 말은 틀렸고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우리가 신성한 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 땅으로서의 예루살렘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죠. 근데 한 신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 세 신입니다. 예, 그 땅에서 정말 신성한 어떤 기운이 있는 어떤 그런 땅입니다. 그건 맞죠. 종교 성지, 세계 종교의 성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무덤이라고 하는 성당이 하나 있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바위의 돔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금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건 이슬람 사원이며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유대교의 상징적인 장소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평화가 유지되어 온 그 땅을 트럼프가 갑자기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개 미국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성지인데 3,000년 동안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켜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년 임기에 불과한 그 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대통령이 그거 니네 거 맞아. 일방적으로 한 종교편을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왜 과연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실수였을까? 그래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수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게 트럼프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적을 만들더라도 강력한 우군을 만들어서 임진왜란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대립 관계를 완전히 형성을 해서 PR을 구별을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라 미국에서 이 강력한 공화당 지지자들이거든요.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렇죠. 첫 번째로 국내 정치고는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전쟁이 나면 무기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지금 워낙 지지 기반이 약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지지. 예. 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그런 것이고 하여간 미국의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이 공화당의 지지자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굉장히 그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윤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